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뒤통수 맞아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겉으론 친절하고 부드럽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자 전혀 다른 얼굴로 변하는 모습.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은 지금이구나. 정약용은 인간의 본심이 언제 드러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도 외로운 유배지에서도 늘 사람을 관찰하는 눈으로 살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술과 이익 그리고 타인의 불행 앞에서 그 속을 드러낸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도를 봤습니다. 특히 평소 얌전한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 감춰둔 욕망이 흘러나오는 걸 수없이 보았죠.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술은 혀를 취하게 하고 혀는 마음을 드러낸다. 그가 사람을 평가할 때 본 것은 단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술을 마셨을 때의 말과 행동. 둘째, 약자를 대할 때의 태도. 셋째, 남의 불행을 들었을 때의 표정. 이 세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술에 취해 말이 거칠어지는 자는 평소에도 남을 얕본다. 약자를 꾸짖는 자는 강자에게 아첨할 것이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자는 그 불행을 곧 입는다. 겉으로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정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 세 가지 장면에서는 절대 자신을 숨기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그걸 본심의 틈이라 불렀습니다. 그 틈을 읽어내면 당신은 절대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고 했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살필 때는 말이 아니라 때를 보라. 즉, 사람이 언제 어떤 얼굴로 변하는가를 보라는 뜻입니다. 술이 들어가고 기분이 올라갈 때, 혹은 남의 약점을 보고 우쭐할 때,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는 흔히 취중진담을 가볍게 듣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에게 그것은 인간의 심리학이자 윤리학의 시험대였습니다. 그는 술은 혀를 풀고 마음을 벗긴다고 했죠. 술을 마셨을 때 품격을 잃는 사람, 그는 언제든 관계에서도 신의를 잃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술자리의 한마디가 10년의 우정을 무너뜨린다. 그만큼 술은 인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감춰둔 본성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우리에게 남긴 충고는 단순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라. 술이 들어갔을 때의 말,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남의 불행을 들었을 때의 표정. 그 세 곳에 사람의 진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의 눈으로 그 세 가지 장면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술이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본심. 둘째, 약자를 대하는 손끝의 무게. 셋째, 남의 불행 앞에서의 얼굴. 그 세 가지 속에서 인간의 진심과 위선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술을 단순한 기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술은 사람의 속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나 사람의 본색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평소에는 품격 있고 점잖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말의 온도가 바뀝니다. 평소의 겸손이 사라지고 숨겨둔 불만이 쏟아지며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죠.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벼슬길에서 수없이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이가 술 몇 잔에 세상을 논하고 겸손하던 사람이 잔을 기울이며 권력자를 헐뜯는 모습. 그는 그것을 취기의 시험이라 불렀습니다. 술은 사람의 속을 드러내는 가장 공평한 시험이었죠.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술자리에서 말이 많아지는 자는 신뢰를 잃는다. 술자리에선 웃음보다 침묵이 귀하다. 즉, 술은 사람의 혀보다 마음을 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 한 벼슬아치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평소 점잖고 성품이 바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술이 몇 잔 돌자 그 사람은 자신의 상관을 험담하고 없는 일을 지어내며 웃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술에 취한 자의 말은 그의 맨얼굴이다. 그 후 그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벼슬아치는 결국 권세에 휘둘려 신의를 잃었습니다. 정약용의 눈은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입이 먼저 풀립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말풀이가 아니라 속에 쌓여있던 감정과 욕망의 흘러나옴입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술은 마음속에 감춰진 욕심을 불러내는 요술이다.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다. 우리는 흔히 술김에 한 말을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김이란 핑계를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취했을 때조차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의 말은 인간의 내면을 여는 열쇠입니다. 진심이 선한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 오히려 다정해집니다. 말이 따뜻하고 남을 세워줍니다. 반면 속이 좁은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 감정이 앞서고 비난이 섞이며 그동안 눌러왔던 질투가 흘러나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일을 경계했습니다. 술을 핑계로 마음을 함부로 여는 자는 언제든 믿음을 무너뜨릴 자다. 그는 인간의 품격이란 제정신일 때보다 감정이 풀렸을 때 얼마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다. 이 말은 정약용의 철학과 닮아 있습니다. 술은 거짓의 가면을 녹여내는 진실의 약.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술자리는 단지 즐김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무게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눈빛을 짓는지가 사람들에게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술은 사람의 혀를 취하게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시험한다. 술잔이 돌 때마다 자신을 잃지 마라. 그 순간을 지키는 자가 진짜 어른이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기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강한 이를 대할 때가 아니라 약한 이를 대할 때 드러난다. 그가 살던 조선의 사회는 위계가 엄격했습니다. 신분, 권력, 재산이 사람의 무게를 결정짓던 시대였죠. 그러나 정약용은 그 틀을 넘어 사람됨의 진가는 약자를 대할 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관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예의를 다하되 아랫사람에게는 마음을 다하라. 그는 예의보다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의는 꾸밀 수 있지만 마음은 꾸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던 사람이 점원이나 하급자 혹은 나이 어린 사람에게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태도가 변한다면 그 사람의 본심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라시안이 말한 분노의 순간을 정약용은 권력의 순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힘의 차이가 생길 때 인간의 품격이 시험된다는 뜻이었죠.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벼슬아치가 백성을 꾸짖을 때 그 꾸짖음 속에서 나라의 흥망이 보인다. 한마디로 작은 권력을 쥔 자의 태도가 그 사회의 도덕을 비춘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악함이 탐욕보다 우월감에서 더 쉽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남보다 조금 우위에 선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시험합니다. 그때의 언행은 거의 꾸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 안전함이 바로 본심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배지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정약용이 함께 지내던 관리 하나가 하인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인이 실수한 건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하인을 꾸짖는 자, 그 말 끝에 자신의 품격이 묻힌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관리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재능보다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예의의 진심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정약용은 아랫사람에게서 받는 존경은 윗사람의 진심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즉,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강자에게도 당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용히 살며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그 말은 정약용의 철학과 정확히 겹칩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도 약할 때 누구에게든 함부로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누군가의 두려움을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권세의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존재라는 뜻이었죠. 그는 제자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힘이 있거든 부드럽게 쓰고 아래를 대할 때일수록 더 조심하라.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였죠. 사람의 돈은 강할수록 낮아지는 데 있다. 오늘날에도 이 교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섰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낮은 자리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그는 어디서든 신뢰받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이 구절은 지금도 사람의 중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남의 허리를 굽히게 하지 말라. 그가 굽히면 그대의 마음이 꺾인다. 약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진심이 남의 불행 앞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재난을 듣고도 얼굴빛이 변치 않는 자, 그는 마음이 이미 어둠에 젖은 자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실패 소식은 의식하지 못한 안도감과 우월감을 불러옵니다. 그 미세한 감정의 흔들림, 그것이 바로 본성의 민낯입니다. 정약용은 벼슬길에서 이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누군가 실수의 관직에서 물러나면 겉으로는 안타깝다 하면서도 속으론 미소 짓는 자들. 그 미소가 그의 눈엔 가장 음흉한 표정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그 순간의 얼굴을 마음의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그대는 입이 아닌 얼굴을 살펴라. 불행을 들었을 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눈물 앞에서 웃는 자, 그의 눈빛은 언젠가 자신을 향할 것이다. 즉, 남의 불행을 흙밑거리로 삼는 사람은 언제든 다른 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위로하지만 그 위로에 온도가 실려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약용은 그 온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슬픔을 말할 때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듣거나 또는 그래도 잘 됐지 뭐하며 억지 긍정으로 덮어버리는 사람. 그는 마음을 나누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의 불행을 들었을 때 얼굴이 숙여지고 말이 줄어드는 자,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 속에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남의 불행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약용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입을 닫고 가슴으로 들으라. 그 한마디에 제자는 울었다고 합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반응하는 법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불행을 듣고 비교하는 자는
아직 미숙한 자요. 판단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며 함께 조용히 마음을 내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비웃는 자는 결국 그 허물의 주인이 된다. 그는 세상의 모든 악한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얼굴을 낮추고 짧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는 불행을 통해 인간의 덧없음을 배웠고 그 덧없음 속에서 연민을 길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사람의 운은 바람과 같다. 오늘 그가 넘어졌다면 내일은 내가 넘어질지도 모른다. 그 깨달음이 바로 겸손의 근원이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들었을 때 웃는 사람은 세상을 단선적으로 봅니다.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은 순환합니다. 정약용은 그 순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장 조용한 얼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눈을 낮추는 자,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늘을 닮았다. 정약용이 말한 세 가지 징조, 즉 술을 마셨을 때의 태도, 약자를 대하는 방식, 남의 불행을 대하는 얼굴.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가려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적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멀리할 때에는 이유를 묻지 말고 사람을 가까이 할 때에는 근거를 세워라. 그에게 관계란 감정의 유대가 아니라 관찰과 분별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겉으로는 선하고 속으로는 복잡합니다. 따라서 정약용은 사람의 평상시가 아니라 틈새의 순간을 보라 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마음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첫째, 술은 진심의 거울. 둘째, 약자는 교만의 거울. 셋째, 불행은 연민의 거울. 이 세 거울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본심이 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때 말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약자 앞에서는 권력의 욕망이 모습을 드러내고 남의 불행 앞에서는 인간의 도량이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신뢰와 위선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칙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너무 빨리 믿지 말라. 믿음은 확인 후에 주어야 오래간다. 그에게 관계의 신뢰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관계의 깊이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관찰, 판단, 신뢰, 거리. 관찰이 없으면 판단이 어둡고 판단이 흐리면 신뢰가 왜곡되며 신뢰가 어그러지면 거리는 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눈을 감지 말고 사람을 의심하되 마음을 닫지 말라. 이 균형이 바로 정약용의 인간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눈보다 사람을 잃지 않는 마음을 먼저 길러라. 즉,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경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마음도 단단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흉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결국 자신 안의 음흉함을 먼저 다스려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악함을 외부의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허물은 내 안의 허물과 닮았다. 그래서 그 허물을 미워하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는 자다. 세 가지 징조를 살핀다는 건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본심을 돌아보는 공부이기도 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믿을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 애써라. 그 한 문장이 이 철학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세 가지 징조를 아는 이유는 누굴 경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술이 들어가도 말이 따뜻하고 힘을 가져도 손끝이 부드럽고 남의 불행 앞에서도 얼굴이 낮아지는 사람. 그가 바로 정약용이 말한 믿을 만한 인간의 얼굴입니다. 정약용의 사람을 살피는 눈은 날카로웠지만 냉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관찰은 의심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연민에서 비롯된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인물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누구든 한 번쯤은 이기적일 수 있고 누구든 술 기운의 말을 놓칠 수 있으며 누구든 타인의 불행 앞에서 잠시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습관이 될 때 그 사람이 신뢰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의 관찰법은 단순한 분별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단 한 번의 실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은 하루에 드러나나 습관은 해마다 쌓인다. 그에게 진짜 평가는 시간이 말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사람을 재단하지 말고 흐름을 보라. 즉,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변하는지,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라는 말이었죠. 한 번 화를 냈다고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한 번의 아첨이 그를 위선자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꾸준히 자신을 향하는가, 남을 향하는가였습니다. 정약용의 관찰에는 흥미로운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화려하나 시간이 갈수록 빛이 바래는 사람. 둘째, 처음에는 무던하나 점점 빛이 나는 사람. 셋째, 언제나 모양만 유지하는 사람. 그는 세 번째 부류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언제나 괜찮은 얼굴을 한 자는 진심의 움직임이 없는 자다. 그에게 늘 똑같은 사람은 신뢰보다 불안의 대상이었습니다. 관찰의 지혜란 상대를 속속들이 꿰뚫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본질이 더 이기적이 되는지 더 부드러워지는지 그 차이를 감지하는 사람이 현명한 관찰자입니다. 정약용은 판단보다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판단은 마음을 닫고 이해는 마음을 연다. 판단은 빠르지만 얕고 이해는 느리지만 깊습니다. 그는 빠른 판단으로 사람을 잘라내는 걸 가장 어리석은 관계의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판단은 자신을 보호하지만 관계를 병들게 한다. 한 제자가 사람을 잘못 믿고 크게 배신당한 뒤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탓에 상처받았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믿음에 상처받은 사람은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음엔 믿음을 오래 걸어라. 그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관찰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정약용의 지혜는 냉철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면서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즉, 미워하지 않되 맹신하지 말고 도와주되 기대지 말며 가까이 하되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의 장점을 좇되 단점을 잊지 말고 그의 단점을 보되 장점을 함께 기억하라. 이 균형 잡힌 시선이야말로 뒤통수를 맞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따뜻하게 관계 맺는 길이었습니다. 정약용의 관찰은 결국 이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살피는 눈은 날카로워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부드러워야 한다. 그 눈과 마음의 균형,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관계 철학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인간 철학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사람의 속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내 속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그는 평생 사람에게 실망하고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권력의 변덕에 휘말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 끝에 남은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이면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의 투명함을 잃지 않는 것.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꾸며진 얼굴로 가득하지만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는 자만이 오래간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울립니다. 술이 돌면 본심이 드러나고 힘을 가지면 인품이 드러나며 남의 불행 앞에선 품격이 드러납니다. 이 세 장면은 언제나 반복됩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칙은 단순합니다. 타인을 살피기보다 나 자신이 그 장면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라. 정약용은 남을 경계하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 속뜻은 나를 돌아보라는 권고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눈은 밝으나 자신의 허물을 보는 눈은 어둡다. 이 눈을 바꾸면 세상은 곧 평화롭다. 진짜 어른은 사람을 많이 아는 이가 아니라 자신을 바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지라도 자신의 품위를 흩뜨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거짓으로 대하면 그는 그 거짓에 맞서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게 정약용이 말한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실망하면서도 끝까지 인간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나 본성은 남는다. 그 본성을 깨우는 자만이 진짜 인간이다. 세상은 언제나 가면을 씁니다. 웃음 뒤에는 계산이 있고 칭찬 뒤에는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은 진실하게 살려 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고독했지만 그 고독이 곧 자유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외로운 밤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속이지 않고 세상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다짐 속에는 깊은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나는 단순해야 한다는 것. 사람의 얼굴이 변할수록 내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믿음의 품격을 높여라. 배신을 두려워하기보다 신의를 잃지 말라. 그게 바로 인간을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술이 돌 때에도 말이 흐트러지지 않고 힘을 가질 때에도 손끝이 부드럽고 남의 불행 앞에서도 눈빛이 따뜻한 사람. 그가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묘하고 관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어떤 음흉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경계로서 믿고 스스로를 믿되 부끄러움으로 믿으라. 결국 뒤통수를 치는 세상 속에서도 진짜 어른은 남을 의심하는 눈보다 자신을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배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짧은 문장을 남깁니다. 사람을 살피는 법은 어려우나 자신을 바르게 하는 일은 단순하다. 그 단순함을 잃지 마라. 이 말은 세상을 오래 본 어른의 고백이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조용한 당부입니다. 사람을 살필 때마다 내 마음의 거울도 함께 닦으십시오. 그게 평생 뒤통수 맞지 않고 품격을 지키며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